안녕하세요. 드센 아줌마가 되고 있는 4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전부 다 좋은 사람이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개 중엔 상종 못할 못된 놈들도 덜어 섞여 있죠. 아주 유명한 말처럼 저는 그런 놈들에겐 몽둥이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덜어는 똥물에 뛰어들어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하고 살면서 김밥 옆구리 터지듯 터진 내 우라통은 어찌하나요? 저에겐 지금 생각해도 저렇게 우라통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죠. 남편이 잠든 시간을 틈타 저는 지난 일을 털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 글을 다 쓸 때쯤이면 제 마음속의 화도 조금은 누그러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화가 많았습니다. 아마 제 가정 환경 탓이었던 것 같아요. 무능력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평생 묶여 살며 현실에 순응해버린 똥개처럼 그런 아버지에게 찍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던 엄마 때문에요. 야, 이 여편네야. 술 가져와, 술. 여보, 벌써 2병이나 마셨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가 내일 일 다녀오는 길에 사올게요. 뭐라고? 이 여편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하늘 같은 집안의 가장이 먹고 싶다고 하면 네 하고 꽁지가 빠져라 달려가서 사올 것이지. 뭐? 내일 사와? 네가 아직 덜 맞았지? 어? 아이고, 잘못했어요. 예, 영은아, 나가서 네 아버지 술 좀 사와라. 어? 이 엄마가 사오라고 했다고 슈퍼 아줌마한테 말해. 머리가 크고 나서 저는 엄마에게 끝없이 이혼하라고 종용했지만 엄마는 매번 고개를 젓더군요. 자신이 떠나면 혼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진 불쌍해서 어쩌냐며 말입니다. 정작 불쌍한 건 엄마 자식인 우리들이었는데요. 제가 집안에서 그런 부모 때문에 속병이 나고 있을 때 제 남동생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고2 시절 하루는 그런 동생을 집에 끌고 들어오려다 동생을 친구들 앞에서 아주 후드려 팬 적도 있었죠. 누나, 그만 때려 좀. 아파. 아프라고 때리지 그럼 간지러우라고 때리냐? 말로 해서 정신 못 차린 놈한텐 매가 약이야. 고등학생이 술이 웬 말이야, 어?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너도 이렇게 쓸모없이 살다가 아버지처럼 될래? 야, 너희들도 얼른 집으로 안 가? 어린 놈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너네도 한 대씩 맞을래? 어? 너네 다 경찰에 신고한다. 결국 제 등살에 못 이겨 제 동생은 질이 안 좋은 무리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걔네가 이제 나 안 끼워주겠대. 나 있는 데마다 누나가 쫓아다녀서 놀질 못하겠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연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일을 나가고 저희 두 남매가 학교에 간 사이 술을 먹다가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거죠. 저녁 무렵 엄마가 집에 들어갔을 땐 이미 아버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폭군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아버지가 사라지기만 하면 제 안에 가득 찬 화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 불길은 전혀 꺼지질 않더군요. 저는 집에서 엄마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겼지만 또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 원망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미련해서 내 자식들 마음에까지 병을 만들어버렸어. 이거 받아라. 500만 원이야. 이 정도면 서울에서 원룸 보증금 정도는 될 거다. 가끔 잘 지내고 있나 전화만 한 번씩 해주렴. 엄마는 제게 돈을 건네면서도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는 엄마도 그런 엄마를 두고 떠나는 저 자신도 모두 불쌍해서요.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 24세 드디어 작게나마 제 옷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기억이 온통 아버지를 견뎌내는 일이었다면 20대 때는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했던 기억만 남아있을 정도로요. 원래 살던 지역에서 정육점을 시작한 제 남동생은 사고를 치는 바람에 25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동생과 올케는 저희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한 번은 남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나, 내가 우리 아들 낳고 살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알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자식한테 함께 고생하며 살고 있는 아내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그래도 나 요즘은 사람 사는 것 같아. 누나도 알잖아. 우리 집사람 참 좋은 사람인 거. 매번 기가 죽어있던 엄마도 손주 보면서 조금씩 웃는 날도 많이 생겼고 난 누나가 나처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마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동생의 그런 바람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나이 30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2살 차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참 욕심 없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등치는 곰 같은데 영화에서 누가 우는 장면만 나와도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나중에 제게 청혼을 하며 앞으로는 자신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불어오는 모진 풍파를 막아줄 수 있는 우상 같은 가장이 되겠다며 말이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또한 마음 여리고 착한 이 남자를 언제까지고 지켜주겠다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무척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제 가정사를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싫은 내색 한번 비추지 않으셨죠. 도리어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 말처럼 정말 저를 귀한 딸 대하듯 대해주셨어요. 세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이거 완도 전복인데 네 시아버지가 넣어온다니까 거기 사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직접 새벽부터 공수해온 거야.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마땅하게 해야지. 많이 먹어라 우리 며느리. 아이고 몸에 뼈밖에 없어. 저 정말로 시댁에 가기만 하면 제가 엄청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험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시댁의 분위기는 낯설면서도 참 포근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에 감싸여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런 시댁에도 단 한 명 골칫덩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인지 신우이는 옮기는 회사마다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잘려서 씩씩대며 들어온 날도 있었다더군요. 신우이는 제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곧잘 트집을 잘 잡았어요. 아유, 저 쪼다. 오빠, 남자가 여자를 좀 휘어잡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쩜 오빤 언니 말이면 그렇게 설설기어? 엄마 아빠도 그래. 뭐 대단한 사람 납치었다고 이것저것 해다 바쳐? 새언니, 아빠한테 맞고 자랐다면서요? 이미 험할 대로 험하게 자랐을 텐데 오히려 공주 대접 받기 좀 어색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공주야 뭐야? 계집애 말본새하군. 아유, 저 화상을 그냥 어째 내 배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찡그리며 한마디 했어요. 남편의 그 말에 잔뜩 상했던 제 기분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네 새언니가 공주지 그럼. 내 눈엔 공주보다 더 예뻐. 욱, 난리 났네. 새언니, 대체 우리 오빠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예요? 구워 삶긴요. 아가씨 오빠 천성이 착한 거지. 그리고 아가씨, 죄송한데 저 아버지 이야기 너무 싫어해요. 2번 다시 제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저 정말 크게 화낼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엄한 제 남편 욕하지 말고 그렇게 여자 휘어잡는 남자는 아가씨가 직접 만나세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다고. 아가씨 정말 보는 눈 없으시네요. 시부모님 앞이라 저 정도로 이야기했지. 아니었으면 저 시누이고 뭐고 눈부터 까 뒤집었을 겁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 말이 좀 과했나 싶어 저는 슬며시 시부모님의 눈치를 살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은 우스운 듯이 웃고 계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 한 번 잘한다. 우리 상호는 애가 워낙 곰 같아서 지 동생이 저렇게 말해도 시원하게 반박 한 번 잘 못하는데 아주 똑소리 난 마누라를 만났어. 시누이는 그때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한동안 저를 보면 입을 삐죽대며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결혼하고 2년 뒤 저는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육아에 가게 장사에 병까지 앓게 되니 아무리 독한 저라도 힘이 들더군요. 남편은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었는지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저 또한 우선 제가 살자 싶어 결국 가게를 내놓고 장사를 그만두었죠. 밥벌이가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며 받은 권리금도 상당했고 당시 남편이 평소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권유로 남편은 그 지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었거든요. 비록 직원이 3명뿐인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남편은 이직을 하며 이전 회사보단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죠.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은 저는 첫 딸을 낳고 3년 뒤 또다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비록 체력을 회복하며 육아 중이긴 했지만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휴식기였어요.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진수성찬을 차리고 저녁 식사 후엔 아이들과 놀아주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는 행복한 하루가 매일 반복됐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이 제게 말했던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요. 그리고 둘째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누이는 결혼을 했어요. 솔직히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35 먹도록 알바만 전전하며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성질도 고약한 시누이가 신랑감을 만났다는 사실에 말이죠. 시누이와 5살 차이, 그러니까 제 남편보다도 2살이 많다던 시매부는 초혼이 아닌 재혼이더군요. 그런데 말투도 험하고 성정이 꽤나 괴팍해 보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아버지의 생신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들 상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매부의 행동에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기요, 제 딸인 뭘 써야 합니까? 시매부는 제 어깨를 툭 건드리며 아주 심드렁하게 묻더군요. 그런데 시매부의 입에는 글쎄 연기가 풀풀 나는 담배가 물려있지 않겠어요? 저는 기가 차서 대답했죠. 우리 집엔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시매부, 담배를 피울 거면 어른들한테 먼저 여쭤봤어야죠. 당장 담배 끄세요. 장인어른 형님 2분 다 담배 안 태우세요? 거참 적응하기 힘든 집이네. 알았어요. 이거 뭐 창밖으로 던져버리면 되죠? 아니요. 그러다 사람들 다치면 어떡해요. 여기 휴지 드릴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오히려 그런 시매부를 사랑스럽다는 듯 올려다보며 이러더군요. 내 남편은 워낙 상남자라 다들 이해해. 내 남편 도배일하는 거 알지? 원래 현장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칠잖아. 시누이의 말에 제가 얼마나 기함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후 시누이 부부와는 마주칠 일이 자주 생기진 않았어요. 시누이와 시매부는 시댁에 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시누이와 시매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박 터지게 싸운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것이 맨날 못 살겠다며 시어머니께 징징거리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화해했다고 웃더라네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싶었죠. 하지만 제가 속 편하게 남의 집 이야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더군요. 뭐? 1억을 달라고? 대표 형이
이번에 확장할 사업에 투자금이 1억 정도 모자란다네. 우리 2달 전에 적금 탔잖아. 그거 1억 조금 넘지 않아? 여보, 나 그 돈 좀 빌려줘. 형이 6개월 안에 갚겠대. 결혼한 지 딱 10년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회사 대표에게 빌려주겠다며 10년 넘게 모은 적금을 달라더군요. 평소 남편답지 않은 모습에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당신 돈거래는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큰 돈을 왜 빌려준다는 거야? 준규 대표님, 당신이랑 형 동생 하면서 친한 건 잘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사에 쓸 자금을 왜 과장인 당신한테 빌려달래? 그 돈 빌려주고 우리 새로 들어가는 사업 유치되면 형이 나 부대표로 올려준대. 그 회사에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이 나거든. 나 거기서 8년이나 일했잖아. 여보, 이 회사 아직 직원이 5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가 있는 회사야. 특히 이번 사업만 잘 되면 회사가 더 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게다가 준규 형이 뭐 나랑 하루 이틀 된 사이야? 그 돈 빌려준다고 떼어먹힐 일 절대 없어.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3일 동안이나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에 못 이겨 그 돈을 내어주었죠.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기로 마음먹고요. 하지만 왜 사람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여보, 어떡해. 우리 회사 부도 났대. 형은 연락도 안 돼. 휴대폰도 꺼져 있고. 우리 돈, 그 돈 어떡해. 그 대표라는 인간은 남편에게 돈을 빌린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말없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대표가 사라진 회사는 곧이어 부도가 났죠. 남편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회사와 대표를 믿고 과감한 모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으니 말입니다. 이틀이면 연락이 되겠지 생각했던 그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의 상태였었다더군요. 남편에게 돈을 빌릴 때 말입니다. 남편과 형 동생하며 조금 있으면 의형제까지 맺을 것 같던 그 인간은 저희 남편에게 작정하고 돈을 뜯은 뒤 도망을 간 거였죠. 남편과 저는 그놈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튄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시간이 흘러도 경찰조차 그놈을 잡지 못했죠. 결국 그놈은 현상 수배가 걸렸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미 남편은 직장도 1억이라는 거금도 모두 잃고 자괴감에 빠진 상태였는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난 쓰레기야. 나 같은 놈이 무슨 큰일을 벌여보겠다고 그런 짓을 했을까? 그 돈 당신이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아끼고 아낀 돈인데. 남편은 매일같이 흐느꼈어요. 술은 입에 잘 대지도 않던 사람이 나중엔 술 없이 잠조차 들지 못했죠. 처음엔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에게 화도 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반대했건만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결과가 결국 사기나 당한 꼴이었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크게 낙심한 남편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싶어 어느 날 저는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남편 앞으로 가 제 잔에도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술 그만 먹어. 오늘까지만 나랑 대차게 먹는 거야?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거야. 당신이 맨날 술 먹으면 한 잔에 10,000원씩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해? 여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 내가 잘난 낯짝 구경이나 해보게. 하지만 여보, 내가 42이나 돼서 지금 다시 어느 회사로 갈 수 있겠어? 왜 없어? 그리고 회사에서만 꼭 돈 벌라는 법 있어? 여보, 사람 살 길은 어디에나 다 있어. 그리고 난 알고 있어. 당신이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말이야.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당신 뒤엔 이 듬직한 당신 아내 김영은이 든든히 버티고 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다른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결국 눈물을 뚝뚝 떨구며 흐느꼈죠. 여보, 미안해. 못나고 무능력한 내가 가장이어서 정말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고개를 들 염치가 없어. 당신이 왜 못난 가장이야? 가장은 뭐 맨날 강하고 돈 잘 벌라는 법 있어? 여보,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도 애들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든든한 가장이야. 당신 나한테 우산 같은 사람이 돼준다며 지지대 하나쯤 부러졌다고 우산이 아닌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 망가진 우산 따윈 튼튼하게 고쳐버리자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로 술을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 또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돌아오기 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예상대로 남편은 이직 자리를 쉽사리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임시 방편으로 배달기사와 대리운전 일을 뛰었어요. 배달기사 수입이 의외로 쏠쏠했던지라 이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꽤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죠. 그렇게 8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설 명절을 맞아 우린 아주 오랜만에 시누이 부부까지 함께 시댁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누이 부부가 오기 전에 저희 가족은 제 친정으로 떠나곤 했는데 그땐 제 동생 부부와 엄마가 조카들을 데리고 명절 기간 동안 여행을 갔었거든요. 어차피 친정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 연휴 기간 동안 그냥 시댁에 있자 싶었죠. 오랜만에 만난 시매부는 그래도 눈치라는 게 좀 생겼는지 전만큼 개념이 없진 않았지만 여전히 무례한 말투가 몸에 배어있더군요. 형님, 사기당해서 속 좀 쓰리시겠어요. 그래서 직장은 구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데가 있나?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배달기사랑 대리운전 이렇게 투잡 뛰고 있어. 와, 근데 형님 용케 멀쩡하시네요. 제 주위에 배달 뛰는 인간들 죄다 어디 하나 부러지고 철심받고 재수 없으면 명줄 뚝 끊어지던데. 옆에서 듣고 있는데 사람이 어쩜 저렇게 말 하나하나에 무식한 티를 팍팍 낼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전 같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심애부와도 나름대로 몇 년을 알고 지내다 보니 저 말에 악의가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겠어서 우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언제든 심애부의 말을 잘라먹을 생각으로 저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며 남편과 심애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심애부가 굉장히 의외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님, 위험하게 운전일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현장 안 나가실래요? 저 도배일 하는 거 아시죠? 저 따라다니면서 도배 배우세요. 처음엔 좀 박봉인 것 같아도 기술 잘 배우고 경력 좀 쌓으면 이거 나름 수입 짭짤해요. 도배? 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일이라 남편은 굉장히 고민을 하더군요. 집에 와서까지 한참 생각을 하던 남편은 이내 시매부에게 도배를 배워보겠다고 제게 말했죠. 근데 정말로 시매부한테 일 배울 수 있겠어? 난 시매부 성격을 아니까 걱정되네. 괜찮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잘 대우해 주겠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벌이가 영 시원찮았어요. 심지어 완전 처음엔 남편은 아예 일당조차 받지 못했죠. 뭐?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어, 근데 나도 이해해. 돈 주고 학원에 가서도 배우는 일인데 매부는 나한테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일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럼 언제부터 돈 준다는 건데? 다음 달부턴 준대. 미안해 여보. 조금만 기다려주라. 어? 남편의 말도 이해는 갔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불러대면서 무보수로 사람을 부려먹는다는 게요. 게다가 돈을 주기로 한 다음 달부터 심해부는 남편에게 일당을 고작 6만 원씩 주더군요. 6만 원? 안 되겠어. 당신 당장 때려치워. 사람을 하루에 10시간씩 부려먹고 6만 원이 뭐야? 그거 식대도 포함이라며. 요새 적게 받으면 이 정도 받는데 아직 초짜인 나한테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라고 매부가 그러더라고.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어쩔 땐 하루에 2건도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4번이면 많이 쉬는 거였고요. 남편은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치를 보니 심해부가 쉬는 날에도 어떻게든 다른 현장 일을 구해 나가는 것 같더군요.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하지 않고 빨리 일을 배우겠다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일이 끝나면 술을 한 번씩 사들고 오기 시작하더군요. 봉지에 든 거 술이야? 술 끊은 뒤로 잘 먹지도 않던 사람이 요샌 왜 이렇게 자주 술을 마셔?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 현장일 하는 사람들이 술을 괜히 많이 마시는 게 아니네. 남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한숨도 많이 늘었고요. 회사를 다닐 땐 늘은 아니어도 거의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곤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신 혹시 도벨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힘들면 참지 말고 얘기해. 당신 요새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처음에 일 배우는 건 어딜 가든 힘들지.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일당은 오르고 올라 12만 원이 되었어요. 일당이 오르며 남편의 표정도 조금은 밝아졌죠. 오르는 일당은 남편에겐 삶의 활력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일당을 볼 때면 남편의 얼굴은 뿌듯함으로 가득해졌거든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 단지 알지? 거기로 일 나가. 남편은 건물의 동가 호수를 말해주며 원래 살던 사람이 새로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마침 저도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부탁으로 근무 날을 바꾼 날이라 저는 도시락이라도 싸서 남편의 일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겸사겸사 시 매부에게 인사도 할 겸 말이죠. 생각해보니 어쨌든 남편을 데리고 다니며 새로운 일을 가르쳐준 사람인데 고맙다는 인사도 한번 못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생신 때도 심해보는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고 명절엔 제가 친정을 가느라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평수가 큰 집이라 남편까지 4명이 일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4인분만큼의 도시락을 싸서 남편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좋아할 남편의 얼굴을 생각하니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하지만 조금 문이 열려있던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곳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야, 이 새끼야. 아직도 나 담배 못 피우는지 몰라? 각오 하나 없이 텅 빈 그 현장에서 심해부는 제 남편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닌 연거푸 여러 대를 말이죠. 너무 세게 치는 것도 아닌 조금 아프고 사람 기분 나쁠 정도의 세기로요. 너무 놀라서 순간 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려있던 문으로 조용히 들어온 거라 아무도 제가 온 사실을 모르더군요. 나머지 인부 2사람은 심해부의 저런 행동에 익숙한 듯 남편과 심해부를 흘끔대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말이야. 저기 슈퍼에서는 국산밖에 안 판다고 해서. 그럼 다른 편의점 찾아가서 사오면 되잖아. 야, 이 띨빠가. 네가 그렇게 멍청하니까 아직까지 나한테 뺨이나 쳐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현장에선 존댓말 쓰라고 했지? 확. 네가 너네 집에서야 내 형님이지. 여기서도 윗사람 대접받고 싶냐? 꼬우면 네가 반장해. 네가 네 회사 차리라고 이 자식아.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심해부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애부가 남편의 뒤통수를 팍 하고 내려친 순간 저는 그만 눈이 돌고 말았어요. 저는 그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 심애부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내리쳐 버렸습니다. 아, 뭐야? 누구야? 처남댁. 미치셨어요? 지금 누구 얼굴에 손을 대요? 네? 여보, 괜찮아? 여보. 심해부도 남편도 저를 얼떨떨하게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남편은 제가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줘서. 그러게 여긴 뭐하러 왔어? 똑바로 말해. 당신 평소에도 이 자식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아? 그게...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긍정의 의미였겠죠. 저는 머리끝까지 뜨겁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단단히 화가 난 걸 알았는지 심해부는 어울리지 않게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죠. 처남댁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현장 일이라는 게 다 이렇게 험하게 배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배운다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어따 대고 내 남편한테 담배 심부름 시켜? 어따 대고 내 남편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후려치냐고. 진짜 듣자 하니까 귀청 떨어지게. 처남댁, 제가 오해라고 말했잖아요. 이 정도는 여기선 그냥 스킨십이에요. 친근감의 표시. 친근감? 그래, 이 자식아. 너도 어디 내 친근감 좀 느껴봐라. 말 같지도 않은 심해부의 말에 저는 도시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김밥들을 하나씩 심해부의 얼굴에 던져버렸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요. 왜? 나도 친한 척 좀 하려고 스킨십 하는 건데. 기다려봐. 국도 먹여줄게. 심해부가 얼굴에 묻은 밥풀들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저는 보온통에 싸간 된장국도 심해부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심해부의 비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온병에 싸간 뜨거운 믹스커피도 전부 뿌려버렸죠. 옛다, 후식이다. 이년이 진짜 미쳤나. 왜? 치게? 쳐! 내 손에 도시락통 보이지? 난 너 이걸로 때릴 거야. 얼굴만 족족 골라서. 야, 인간 덜 된 자식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손윗 사람한테 이따위로 행동해? 아니, 가족이 아니어도 그렇지. 네가 윗대 가리면 부리는 사람한테 막 담배 심부름 시키고 욕하고 때려도 돼? 너 내 남편 이렇게 막 부리려고 불렀니? 일당은 지 비든 만큼 주면서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양아치인 거.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린 줄 알아. 저는 두 팔을 걷어붙이며 씩씩댔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서 미칠 것 같았죠. 그놈도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제게 달려들 듯 손을 뻗었어요. 저는 제 멱살이라도 잡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놈 팔을 깨물 작정으로 으르렁댔죠. 사람은 네가 잘못 건드렸지. 나 여자라고 안 봐주는 놈이야. 나도 남자라고 안 봐줘, 이 쪼다 같은 자식아. 그때였습니다. 그놈이 제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제가 반박할 새도 없이 그놈이 바닥에 엎어져 있더군요. 놀라서 옆을 돌아보니 제 남편이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그놈은 등치 큰 제 남편이 단 한 번 휘두른 주먹에 맥없이 쓰러져 버렸던 겁니다. 이게 돌았나? 지금 누구 안에 몸에 손을 대? 너 지금 나 쳤냐? 너 일 안 배우고 싶어? 안 배워. 너 따위 거한테는 일도 매번 날림으로 해대서 컴플레인 잔뜩 걸린 놈한텐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너 이 바닥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알아서 그동안 닥치고 있었잖아. 근데 너 이 바닥에서 소문 더럽더라. 지금 너 벼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네 밑에서 일 배우고 있다고 하면 다들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넌 이 자식아,
이 바닥에서 더 떨어질 평판도 없어. 거기 김씨, 박형, 제 말이 틀려요? 남편의 갑작스런 물음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도배사 두 사람은 머리를 긁적이더군요. 그날 나온 일당은 받아야 하는지라 말하기를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눈치를 밥 말아먹은 심해부가 대뜸 악을 썼죠. 야, 이 새끼들아, 뭘 일일이 다 듣고 있어? 일이나 하라고 이 쓸모없는 자식들아. 일 달라고 와서 빌빌대길래 불러줬더니 어디 농땡이를 피우고 있어? 오늘 일 안 끝낼 거야? 하여튼 이놈이나 저놈이나 쓸모없긴 매한가지지. 심해부의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이내 들고 있던 것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더군요. 그리고는 심해부 옆을 지나가며 침을 퇴하고 뱉더니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앞으로 당신이랑은 두 번 다시 일할 일 없을 줄 아슈. 무슨 도배 반장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가 당신 이 바닥에 소문짝 내버릴 거야. 같은 도배사들한테 욕짓거린 기본에 아무 소리 못하는 자기 가족한텐 손찌검까지 하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뭐라고? 야, 꺼져. 부를 사람이 너네밖에 없는 줄 알아? 심해부는 그들의 뒤에 대고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들을 따라 그 자리를 떴지요. 심해부는 계속해서 악을 써댔고 저는 그런 심해부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등신. 남편은 그놈이 따라 나오지 못하게 재빨리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획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 심해부에게 화를 내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앞엔 죄진 사람처럼 풀이 죽어있는 불쌍한 남편만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펑펑 울며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 바보야. 여태 그놈한테 그런 취급당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힘들면 말하라고 했잖아. 왜 저런 놈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 미안해, 여보. 난 그냥 꾹 참고 빨리 배우고 나오려고 그랬어. 차라리 나한테 학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지. 속상해, 진짜. 어디 봐. 뒤통수는 괜찮은 거야? 뺨은. 난 괜찮아. 울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 인간 밑에서 일하지 마. 아니, 아예 상종도 하지 마.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바보같이 착한 남편이 가족을 위한답시고 그딴 놈에게 무려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그런 짓을 당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당장 다음날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누이도 시댁으로 오라고 불렀고요. 다음날 제게 자초지종을 전부 들으신 시부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고 뒤늦게 도착한 시누이의 얼굴이 퍼렇고 붉은 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전날 포악한 심해부의 행동을 본 터라 저는 시누이에게 물었죠. 아가씨, 설마 그 자식한테 맞았어요? 뭐라고? 지수가 너 그 놈한테 맞았어? 어? 얼른 엄마한테 말 안 해? 몰라. 진짜 짜증나.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는 대뜸 엉엉 울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화를 내야 할지 귀가 차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그 인간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때리는 사람인데 전현이 어제 그 인간 속을 박박 긁어놔가지고 나만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오빠 너도 그래. 이제 내 남편 밑에서 일 안 한다고 했다며. 남편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가버렸다며. 오빠랑 전현 때문에. 거지같이 사기당해서 빌빌대던 거 구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이 양심의 털난 인간들아. 야 서지수, 너 정신 안 차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때린 놈은 네 남편인데 왜 엄한 네 오빠한테 이러냐고.
시아버지는 엄청나게 역정을 내셨고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맞고 산다는 말에 한탄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어린애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시누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더 이상 시매부 안 봅니다. 아니, 오늘 아가씨 꼴을 보니까 당장 이혼이라도 시키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가씨,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아가씨 인생 망치고 있는 건 아가씨 본인이에요. 집안에서 반대하던 그런 쓰레기 골라 잡아서 결혼한 것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만만한 자기 가족만 쥐잡듯이 잡으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요. 그리고 아가씨, 앞으로 말을 할 땐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서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진짜 아가씨 남편처럼 저한테 한 대 맞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난 이 시누이야. 세상 어렵다니 시댁 식구라고. 인생 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닫아요. 경고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그제야 시누이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에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죠. 저와 남편은 시매부와의 인연을 확실하게 끊었고 이후의 일은 시누이와 시부모님의 몫이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다행히 틈틈이 배우러 다녔던 다른 반장님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소린 뻥뻥 쳐놨어도 그놈이 제 남편이 앞으로 일을 못하게 회방 놓진 않았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상황은 정반대더라고요. 안 그래도 소문이 안 좋았던 그놈은 일손이 부족해서 제 남편까지 살살 꼬셔서 불러냈던 거였습니다. 이 바닥에서 인성이 워낙 더럽기로 유명해 알만한 사람들은 시매부와 함께 일하길 굉장히 기피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어렵게 구했던 그 2명의 도배사들은 그때 단단히 마음 상해서 나간 후 아는 도배사들에게 전부 소문을 퍼뜨려 놨더군요. 덕분에 사람이 영 구해지지 않던 시매부는 그때 맡았던 아파트 도배 일을 혼자서 대충 끝내버렸는데 얼마나 대충 한 건지 의뢰인과 엄청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매부는 그만 고객인 의뢰인에게 손찌검까지 해서 경찰서에 불려갔었다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뢰인 있잖아. 리모델링 때문에 도배 맡겼었다던 그 아파트 집주인. 그 사람이 글쎄 그 아파트 부녀회원이었대. 그 사람이 매부가 아니라 아주 대잡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곳곳에 붙여놨다나 봐. 게다가 그걸 본 사람들이 지역 커뮤니티랑 각종 사이트에 매부 신상 정보를 올려서 매부가 아래 도배사들한테 한 집부터 의뢰인 때린 얘기, 그리고 아내 때리고 다니는 걸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전부 다 퍼졌대. 요새 인터넷 정말 무서워. 안 그래? 남편은 마른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며 제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전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시누이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해 시누이의 근황을 물으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짐 싸서 나오래도 자긴 그놈이랑 살겠단다. 나랑 네 시애비도 지금 저걸 저렇게 두는 게 맞나 끌고서라도 나와야 하나 고민이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시누이는 끝까지 이혼을 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일이 뚝 끊긴 그놈은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며 시누이를 구박했다고 해요. 시누이의 오빠인 제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요. 결국 시누이도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뒤늦게야 옷까지 몇 개만 챙겨 시매부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시댁으로 도망을 왔었다네요. 그러면서도 자긴 아직 그놈을 사랑하는데 어멈 너랑 상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거라고 맨날 지방에서 징징거리며 운다. 아니, 그놈도 협의 이혼에 동의해서 같이 법원까지 다녀와 놓고 대체 왜 저런다니? 그러니까 당분간 너희도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괜히 너희들 제 얼굴 보면 속만 더 시끄러워지겠다. 아휴, 정말 쟤를 어쩌면 좋으니? 아가씨 혼자 정말 세기의 사랑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네요. 힘내세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에 저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렸어요. 그래도 최근엔 계속 집에서 놀고 먹는 시누이를 보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당장 나가서 일을 구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엔 집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하네요. 때문에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1년도 못 버티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다니 조금은 오래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아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학교에 보내자 저에게도 조금 더 시간적인 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둘째를 막 초등학교에 보냈던 저는 고민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 저도 현장에 나가 도배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상호 씨 아내가 아주 솜씨가 좋네. 손도 빠르고 일도 빨리 배우고. 일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제 손길에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정리한 곳에 새 벽지를 붙이면 마치 제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재미를 느끼니 일도 빨리 늘고 사람 좋으신 도배 반장님의 칭찬까지 들으니 나중엔 현장에 나가는 일이 즐겁게까지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남편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벌이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거기에 제 수익까지 보태니 제법 집안 사정도 넉넉해지고 있었죠. 몇 년간 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돈이 모이고 남편의 경력이 쌓이면 그땐 우리끼리 따로 도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둘이 하는 가게라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신이 나네요. 저희 엄마는 저와 동생의 긴 설득 끝에 얼마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밝아지시긴 했지만 아직도 엄마는 가끔 악몽을 꾸다 땀이 범벅이 된 채 일어나시기도 하고 아버지와 비슷한 체형의 남자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곤 하셨거든요. 그동안은 병원에 가자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거부감을 보이셨는데 드디어 용기를 내신 거겠죠.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으니까요. 남동생에게 전화로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넌지시 동생에게 물었어요. 넌 치료 안 받아봐도 되겠어? 혹시 모르니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 난 됐어. 내 아내랑 애들이 나한텐 치료제였거든. 누난 요새 그 화병은 괜찮아? 나도 괜찮아. 네 말 들어보니까 나도 그렇네. 나도 우리 남편 만나고 많이 괜찮아졌거든. 우리 둘 다 결혼해서 사람 됐네. 그치? 동생과 통화를 끝내고 문득 고마운 마음에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니 남편은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그만 까르르 웃어버렸죠. 우산이 제법 잘 고쳐진 것 같지? 오늘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전 심해부의 이야기를 웃으며 꺼내더군요. 저는 그게 웃을 이야기냐고 남편에게 핀잔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하고도 웃을 수 있는 지금의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남편은 모질고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뎌내며 결국 지금에 이르렀으니까요. 목소리만 큰 저에 비해 남편은 참 본받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어오는 사람? 아니면 상전처럼 앉아서 밥상을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저는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견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조금 다치고 부러질지언정 가족들이 비바람을 맞지 않게끔 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마치 제 남편처럼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역시 누군가에겐 우산 같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겐 부러진 우산을 쓰러지지 않게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족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세요.